안녕하세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안철호입니다. 교수님께서 당뇨 치료를 권위자로 또 유명하신데요. 우리나라 65세 노년층 3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당뇨 유병률이 높은 이유가 뭔가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역동적인 나라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급변하고 있고 산업화되고 있고 서구화되어 있고 스트레스도 많고 또 불면증, 잠 못 이루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요. 사실은 유전학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췌장의 그 사이즈가 좀 적습니다. 한마디로 베타세포 기능이 좀 서양인보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뇨병이 이제 대란이 일어났다고 할 정도로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식이 밥심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췌장의 기능이 떨어진 우리나라 같은 그런 국가에서 당뇨병이 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인이 뭐 다른 나라의 동양권에 비해서도 조금 더 당뇨 유병률이 높은 편인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인이 이제 아무래도 탄수화물도 많이 드시는 편이고 게다가 가장 동양권에서 이제 가장 산업화가 되고 있고 갑자기 이제 서구화되고 있으니 식단도 그래서 이제 더 이런 당뇨병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아직 당뇨는 아니지만 당뇨 직전인 상태에서 나타나는 어떤 증상 같은 게 있으면 미리 좀 알고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뇨병보다 더 중요한 건 당뇨 전 단계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당뇨 전 단계가 중요합니다. 공복혈당 장애, 식후혈당의 문제가 생기는 뇌당등 장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당뇨 전 단계, 당뇨병의 예비군이다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당뇨병이 되면 되도록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당뇨 전 단계는 본인이 이제 결심하면 전 단계에서 정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당뇨 전 단계의 또 중요한 이유는 이게 이제 사실은 당뇨로 갈 수 있다는 것과 함께 합병증이 이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이 전 단계의 인구가 당뇨 인구의 곱하기 2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는 당뇨병 환자도 그러는데 전형적인 우리 당뇨병의 증상이 안 나타납니다. 전형적인 당뇨병 증상이라고 하면 3다라고 해서 물을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다식, 식사를 많이 하고 소변을 많이 보던 당뇨 이 3다의 증상이 있는데요. 당뇨병이라 하더라도 이 전형적인 3다의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당뇨 전 단계인 경우에는 더더욱 없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증상이 애매모호한 증상들이 많거든요. 피곤하다, 좀 늦게 일어나게 되고 늦잠을 자고요. 제일 흔한 증상이 이제 음식 같은 거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막 굉장히 나른하고 식곤증인 줄 알고 봤더니 당이 올라가는 증상이고 또 급격히 올라간 혈당 스파이크는 금방 떨어지거든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당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나 당 떨어지나 봐. 이런 증상들,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당뇨 전 단계 혹은 당뇨 환자들에서 뭔가 피부 질환 아니면 손톱에 줄이 간다거나 아니면 뭐 쥐접 뭐 이런 질환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증상들이?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이 당뇨 전 단계나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는 정말 전형적인 당뇨병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진단하기가 쉽지 않고 늦어지는데 굉장히 애매한 증상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특히 뭐 감염이 잘 된다든지 감기가 잘 걸린다든지 무좀이 생긴다든지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또 굉장히 착색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요. 뭐 예를 들면 잇몸이나 이 피부 같은 데에 이제 흉터 같은 데에 착색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쥐젖이라고 해서 또는 겨드랑이나 이런 데 까맣게 되는 그런 어떤 색소 침착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IGF-1이라고 해서 인슐린 성장 인자 같은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런 어떤 이제 색소 침착이라든지 예를 들면 스킨택이라고 하죠. 쥐젖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일어나는 사소한 변화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아니고 이게 혹시 내가 당뇨 전 단계가 아닌가? 아니면 당뇨병도 호르몬 질환이니까 이게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닐까? 그런 어떤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막
피부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피부과를 갈 게 아니고 좀 호르몬 검사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호르몬이라는 게 뭐 다 측정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몸에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예전에 없던 증상들이 일어났을 때 이게 피부과 문제인지 아니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다고 해서 정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뭐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심장내과를 갈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서 호르몬의 균열이 보여주는 SOS다. 그런 경고로 생각하고 혹시는 이게 어떤 인슐린 호르몬을 비롯한 다른 호르몬들의 불균형이 아닌지 의심해보고 또 검사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당뇨의 치료와 예방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일찍 진단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게 되면 백전백승이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체중은 재더라도 혈당이 내가 얼마인지 아는 경우가 없거든요. 내 지금 이런 컨디션이 혈당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혈당 스파이크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어떤 운동을 하거나 어떤 음식에 따라서 혈당 스파이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만의 혈당 루틴을 만들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런 혈당 스파이크를 이제 측정하는 최근에는 여러 가지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혈당 패치라고 해서 연속 혈당 측정기도 있고요. 예전에는 손끝에서 혈당을 측정했지만 지금은 이제 뭐 이런 팔이나 이런 데 붙여서 할 수 있는 연속 혈당 측정기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자기의 어떤 혈당의 패턴을 미리 알게 되면 이 당뇨병 환자나 당뇨 전 단계 환자에서 예방과 관리에서 중요하고요. 근데 이런 예방과 관리에서는 네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는 식사하고 두 번째 기둥은 운동, 세 번째는 수면, 그다음에 네 번째는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네 가지의 기둥을 어떻게 똑바로 세우느냐. 그게 당뇨를 관리하거나 당뇨를 예방하는 당뇨 전 단계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식사 관리가 또 중요한 요소인데 식사의 비중이 뭐 당뇨병 관련해서 70% 차지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당뇨 예방 밥상 구성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운동을 아무리 얘기해도 밥 한 숟갈 더 먹은 것만큼의 칼로리를 소모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또 사람마다 이 혈당이라는 게 어느 게 더 기여를 많이 하느냐, 식사의 문제냐, 운동의 문제냐, 수면의 문제냐, 아니면 스트레스가 더 문제냐 이런 것들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대개는 식사가 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중에서 탄수화물 문제가 많죠. 그래서 식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어떻게 먹느냐, 언제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예전에는 칼로리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칼로리보다는 당 지수, 그러니까 식사의 양보다는 질, 근데 또 당 지수보다는 최근에는 이 후기 당화산물이라고 해서 당독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또 식사에 대한 레시피, 조리법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본인한테 맞는 식사를 잘 식단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좀 좋은 식단을 구성하는 몇 가지 원칙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식재료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좋은 식재료. 근데 좋은 식재료라는 게 뭐 비싼 식재료가 아니라 예를 들면 단백질이라고 치면 단백질이라고 했을 때 포화지방이 아닌 불포화지방이 많은 단백질. 같은 식재료에도 붉은 고기가 있고 하얀 고기가 있잖아요. 붉은 고기보다는 하얀 고기가 좋은 이유가 포화지방이 적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닭이나 생선 같은 것도 부위별로 사실은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면 닭가슴살이 틀리고 닭날개가 틀리고 다리가 틀리고 이런 어떤 식재료의 문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조리하냐가 또 중요합니다. 대개는 삶느냐 굽느냐 튀기냐 중에서 굽는 것보다는 삶는 게 더 당지수를 올리지 않으니까 좋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식재료나 이런 조리법을 따질 때는 당 지수를 따지게 되는데 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당독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기 당화산물이라고 해서 튀기는 과정에서 이 후기 당화산물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적은 거를 좀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트랜스 지방이나 액상가당이 많은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것들은 적게 드셔야 되는 게 그런 것들이 다 식욕 호르몬을 피해서
칼로리로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항산화 물질이 많은 음식들 드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야채나 채소 같은 것들을 많이 드시게 되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섬유소가 많은 음식들은 아무래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하니까 섬유소가 많은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당뇨 환자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어떤 최악의 음식을 뭐 3개만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절대라는 건 없죠. 근데 대개는 이게 당뇨병 환자들이 흔히 교수님 저는 어떤 걸 먹어야 됩니까? 어떤 걸 먹지 말아야 됩니까? 얘기하면 사실은 다 좋은 것만 먹을 수 없고 교과서적으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연성을 갖고 방향을 잘 올바른 방향을 지켜서 꾸준히 지켜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어떤 경우에는 또 음식이 이게 누구한테 좋은 거지만 누구한테 나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굳이 꼽자 그러면 300이라고 있잖아요. 300. 쌀밥, 그다음에 이제 밀가루, 그다음에 이제 설탕. 요 세 가지는 가급적이면 당뇨병 환자들이 피해야 될 음식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게 드시게 되면 혈당 조절이나 그다음에 합병증 그 예방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주 옛날에는 당뇨병 치료를 위해서 아예 굶기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굶거나 혹은 좀 먹는 거 줄이는 게 당뇨 치료에 도움이 되나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식사가 당뇨병 관리에 뭐 7대 3이다, 6대 4다 뭐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거는 사람마다 틀릴 수가 있고요. 너무 또 식사를 안 먹으면 혈당이라는 결과치는 정상으로 되지만 실질적으로 에너지가 안 나니까 움직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혈당은 오르지 않은 상태로 음식을 적게 먹어서 그냥 집에 가만히 누워 있게만 한다는 게 동물인 인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드시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더 운동을 해서 칼로리를 소모하고 근육을 만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올바른 당뇨병의 관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좀 다른 얘기지만 무조건 굶는다든지 좀 뭐 간헐적 단식, 일일 일식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사실은 체중은 빠질지 몰라도 이런 것들이 근육이 빠질 수도 있고 수분이 빠질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몸의 구조는 더 나빠질 수가 있고요. 또 에너지도 많이 안 생기고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또 이렇게 간헐적으로 음식을 안 먹게 되면 이 간헐적 폭식이 되거든요. 근데 이 인슐린이나 호르몬은 이제 하루에 3번 우리 몸은 어떻게 보면은 정교한 호르몬의 생체시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규칙적인 식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식사의 어떤 칼로리, 식사의 양, 식사의 질, 당지수, 당독소 이런 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식사의 정규성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어떻게 시계처럼 꼭 그 시간에 식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한 대충 한 20-30분 정도 그 범위 내에서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인터뷰 교수님 하신 거 보니까 삼시세끼를 나눠서 먹는 게 좀 좋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그 시간을 정기적으로 지키라는 차원에서 말씀. 그렇죠. 시간도 정기적으로 지키고요. 또 이제 식사를 갖다가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거고요. 또 식사를 또 거르게 되면 이 또 저혈당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식사는 이렇게 좀 나눠서 드시는 게 좋고요. 특히 저혈당이 자주 오시는 분들, 인슐린 주사를 맞는 분들은 간식도 한 가지 잘 활용해야 될 식사법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식사 3번만 먹고 간식은 일체 안 먹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막 혈당이 좀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이럴 때는 이 식사를 중간에 한번 그 간에 드셔서 조절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혈당의 스파이크가 아닌 이 혈당의 루틴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 혈당을 낮춘 식사 방법 다양한 것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식사를 갖다가 씹어서 저작 활동을 통해서 음식이 소화돼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오래 씹으면 씹을수록 이 음식이 흡수되는 속도가 늦춰지니까 그만큼 이 당 지수, 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늦출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의 연구 결과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저작을 할 때 이런 어떤 자극이 뇌에
자극을 줘서 사실 뭐 치매 예방 효과도 있다고 그러고 다 이제 안면신경이라는 게 일종의 뇌신경의 그 일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주 나이 들수록 이런 안면 근육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도 저기 저작 활동을 잘게 오래 씹는 게 중요한 식사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막 왜 단백질 파우더로 끼니를 때우거나 이런 건 별로 좀 좋지 않은 방식. 그렇죠. 만약에 이제 뭐 치아가 크게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뭐 단백질은 이제 씹어 먹는 게 좋고요. 과일도 요즘은 주스를 해서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백질도 마찬가지고 과일도 마찬가지고 이게 곱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다 금세 흡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제일 문제의식 삼고 있는 당지수, 급격한 혈당의 상승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통으로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사법도 유행인데 야단탄이라고 해서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를 먹으면 혈당이 안 오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도 정말인지. 예, 맞습니다. 요즘 뭐 야단탄이라는 말도 있고 채고밥, 채소, 고기, 밥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야단탄하고 같은 맥락이겠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이거를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사하는 게 아니라 그 식사의 순서만 바꿔도 이 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제 그 채소부터 먹고 또 그 야채 먹고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 먹으면 일단은 이 포만감이 생기니까 또 이제 탄수화물을 통해서 올라가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쪽에서는 어차피 들어가면 다 섞이는데 이거 왜 잠깐의 차이를 두는 게 의미가 있냐 하는데 그게 있을까요? 물론 이제 잠깐의 차이는 아니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채소나 이런 걸 드시면서 또 오래 저작해서 씻고 그러면 그 잠깐의 차이가 아니고 꽤 시간이 되고요. 사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흡수하는 속도가 일단은 채소부터 들어가면서 흡수 속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분명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리법이 당지수를 좀 다르게 할 수 있다고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만약에 계란으로 이제 뭐 식사를 대체하시는 경우에 어떤 조리법이 제일 좋은지. 아무래도 뭐 굽거나 아니면 이제 프라이 하거나 뭐 이런 거보다는 이제 계란도 삶아 먹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완전 식품이라 하더라도 이게 이제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많으면 넘치는 것도 결국 부족한 거와 매한 가지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뭐 하루에 계란 2개, 뭐 3개 이 정도 선을 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기가 몸에 안 좋다는 인식이 되게 많아가지고 채식을 하시는 분도 되게 많은데 채식은 그럼 당뇨병에 좀 더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채식 위주의 식단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예를 들면 콩팥의 기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 보통 70에서 60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사실 이제 채식을 자꾸 먹다 보면 채소에 있는 칼륨이나 이런 것들이 더 콩팥 기능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콩팥 기능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배설이 안 돼서 칼륨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채소를 먹겠다면 삶아 먹는 게 좋고요. 그래서 아까 쌀밥도 현미밥을 먹으라고 얘기하지만 이 콩팥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오히려 또 쌀밥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이 채소의 문제점은 뭐냐면 필수 아미노산 중에 동물에서만 섭취할 수 있는 아미노산이 3개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뭐 한쪽으로 치우친 채식 위주의 또는 육식 위주의 식단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만은 말씀하신 그게 채워지지 않는 건가요? 그렇죠. 식물성 단백질만큼은 이제 다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내가 도저히 그 뭐 육식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하면 그런 어떤 부족한 어떤 영양소는 뭐 이제 우리가 영양제로 보충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단지 그냥 식물성 단백질 또는 식물성 식사로 모든 걸 채울 수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고기로 치면은 동물성 단백질은 다 이제 필수 아미노산은 다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도 그 근육도 붉은 근육이 있고 근데 하얀 근육이 있듯이 고기도 붉은 고기 그다음에 하얀 고기가 있는데 되게 이제 그 얼마만큼 포화 지방이 많냐에 따라서 붉은 고기가 아무래도 그런 쪽이 더 많으니까 등심보다는 안심 같은 거를 드시는 게 좀 포화 지방이 좀 적은 고기를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과일이 혈당을 높인다고 해서 아예 안 먹는 분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과일은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과일도 우리가 모든 과일에다 이제 혈당을 다 올리는 건 아니고 과일도 당 지수가 높은 과일이 있고 낮은 과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과일 자체에는 섬유수도 많고 비타민도 많기 때문에 좋은 이제 당뇨병 환자의 식사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 당 지수가 높은 과일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과일에 있는 과당은 포도당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당도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과당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어떤 과일이 더 문제가 되느냐? 당 지수가 높은 과일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감이라든지 수박 같은 그런 어떤 과일들은 당 지수가 높고요. 딸기라든지 뭐 토마토 같은 그런 어떤 그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경우는 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가 아니라 어떤 과일을 먹고 어떤 과일을 먹지 않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토마토 이런 것들이 이제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드시는 게 석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과일들은 당뇨 환자분들도 드셔도 되는 과일일까요? 네, 이제 근데 문제는 드셔도 되는데 뭐든지 다 양이 문제가 또 되겠죠. 그래서 같은 이제 과일이라도 당 지수가 낮은 과일 그리고 당 지수가 낮은 과일이라 하더라도 나한테 맞는 적당한 양을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이제 과일을 우리나라에서는 좀 후식으로 먹어서 문제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먹는 게 좀 그 아까 제가 거꾸로 식사법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채소, 고기, 밥 이런 느낌으로 후식의 개념이 아닌 먼저 드시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 과일보다는 사실은 과일만 느낌 나는 채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식성을 길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과일도 되게 뭐 예를 들면 비타민도 많고 항산화 물질도 많고 도움이 되지만 사실 더 좋은 거는 이런 채소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과일보다는 채소 위주의 식단을 하시는 게 당뇨 관리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그럼 좀 어떤 음식이 좋은 걸까요? 아침 식사로는 일단은 만약에 뭐 바쁘거나 너무 이제 많이 드시면 부대낀다는 분들 계시면 가볍게 드시는 게 좋은데요. 아무래도 그 완전식품이라 할 수 있는 삶은 계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유제품으로서 이제 플레인 요거트 같은 것들 드시는 게 좋고 거기에 이제 뭐 견과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버무려서 드시면 뭐 간편한 아침 식사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침 식사로 나는 꼭 한식을 먹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좀 쌀밥만 피하면 되는 걸까요? 뭐 쌀밥도 뭐 너무 이제 예를 들면 많이 먹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적당한 양을 순서를 좀 바꿔서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탄수화물이나 밥을 좀 식사의 순서에서 후순위로 먹고 아침에 시작할 때 뭐 샐러드나 이런 어떤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고 같이 이제 간편하게 뭐 삶은 계란 그다음에 이제 밥을 조금 드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꼭 국을 드시거나 찌개를 드시는 분들 거기에 있는 이제 채소는 건져 먹더라도 국물까지 이렇게 들이마시고 이러면은 짠 음식이 또 혈압도 올리지만 이게 또 혈당도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하는 게 당뇨에 좋은 식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양식 식사로는 아침에 그 빵이랑 뭐 소세지 이런 걸 먹잖아요. 이런 거는 그럼 좀 좋지 않은 그렇죠. 소세지도 되게 염분이 많은 식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저염식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서양식 조찬에서도 이제 채소 위주의 샐러드 위주의 식사를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빵도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흰 식빵보다는 현미 식빵, 현미빵 이런 걸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궁금한 게 이제 당뇨 전문가이신 원장님의 아침 식사 메뉴가 궁금한데 어떻게 드시는지. 저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침은 꼭 그 시간에 좀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삶은 계란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요거트 뭐 이런 것들 위주로 간단하게라도 꼭 아침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삼시세끼 중에서 가장 많이 드시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건 어느 끼니로 챙기시나요? 아무래도 아침, 점심 중에 점심, 저녁이 더 많은 편이고 뭐 특별한 일이 있고 모임이 있게 되면 저녁을 많이 드시지만 되게 그렇지 않은 날은 점심이 제일 많이 먹고 저녁은 좀 적게 먹습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주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메인 밀인데 하루에 그 제일 많이 그 식사를 하는 게 언제인지를 그 환자한테 의사도 물어보고 또 환자 본인 또는 개인도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한데요. 나는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점심을 제일 많이 먹는다든지 점심에도 방점을 찍고 먹는다든지 저녁을 더 많이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어떤 운동이나 여러 가지 생활 습관 특히 이제 약을 드시거나 인슐린을 맞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메인 식사가 언제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되게 이제 당뇨병을 관리하거나 당뇨 전 단계에서는 규칙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날은 오늘 점심을 많이 먹고 내일은 아침을 많이 먹고 하는 것보다는 그 어느 정도 그 시간도 정규성을 갖는 게 중요하고 식사의 양도 정규성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뭐 1년 365일을 다 똑같이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대충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일반적으로 좀 규칙적으로 그 식사 시간이나 양을 정해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화제인 그 위고비가 사실 당뇨 치료제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 혈당과 다이어트의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당뇨 치료제가 다이어트하게 된 건지. 이제 우리가 그 혈당이 오른다는 게 남아있는 이제 그 혈당이 결국은 지방이 되고 그런 것들이 축적돼서 체중이 늘고 비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혈당하고 비만하고는 뭐 긴장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또 혈당 스파이크와 비만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이제 사실은 뭐 요즘 뭐 호르몬 다이어트 얘기를 하는데 위고비라는 게 사실은 소장 호르몬이거든요. 그 GLP-1 호르몬이라고 해서 요즘 슈퍼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호르몬의 농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느 정도 호르몬의 농도가 되면 위장 운동이 억제되고 또 혈당이 떨어지고 나중에 더 이게 농도가 올라가면 뇌에 작용을 해서 식욕을 떨어뜨리고 또 비만 치료제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스펙트럼에서 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당뇨 치료제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비만 치료제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각각의 용량과 주기와 따라서 효과가 조금씩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비만한 당뇨병 환자들한테는 살도 빼고 혈당도 떨어뜨리기 위해서 위고비를 쓸 수는 있지만 비만하지 않은 당뇨병 환자가 굳이 위고비를 쓸 필요는 없고 그런 경우에 같은 GLP-1 호르몬 관계되는 다른 당뇨병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고비가 되게 열풍적으로 지금 사람들한테 비만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처방해 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그때 말이 안 되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살이 찌고 비만한 사람들한테 위고비를 쓸 수 있는 경우는 쓰더라도 혈당이 떨어진다고 해서 당뇨 환자들이 무조건 위고비를 쓰는 건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위고비가 아닌 다른 뭐 DPP-4 억제제라든지 GLP-1 호르몬의 다른 이제 혈당과 관계되는 그런 약제를 쓰는 게 더 적절한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당뇨를 치료하게 되면은 살도 빠지는 효과가 보통 다 따라오게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제 중에서 어떤 경우에는 체중을 좀 찌면서 체중이 또 중립적이면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제의 종류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체중을 좀 빠지면서 내장 지방을 좀 떨어뜨리면서 혈당이 떨어지는 당뇨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병이라는 게 개인 맞춤형으로 처방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혈당이 막 높아져 가지고 살이 막 쭉쭉 빠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좀 혈당을 떨어뜨리면서 체중을 좀 보존시키는 그런 약제를 써야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혈당이 막 또 올라오면서 살이 또 찔 수도 있는 경우에는 살을 좀 빼면서 이제 체중을 좀 떨어뜨리면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그런 약제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막 거꾸로 다이어트를 한다고 당뇨가 치료되는 것도 아니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뭐 비만한 당뇨병이라든지 인슐린 저항성에 문제가 생긴 당뇨병은 비만한 저거 자체가 사실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가 생기고 혈당이 올리게 되는데 뭐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돼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비만하지는 않고요. 요즘 마른 당뇨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뭐 막 살을 뺄 필요도 없고 살을 빼가면서 당뇨병을 치료할 필요는 더더욱 없는 거죠. 방금 근육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당을 관리하는 거에 근육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왜 중요한지.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당뇨병을 내장 지방, 뱃살 지방과 허벅지 근육의 투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뱃살 지방이 많아서 내장 지방이 많아서 당뇨가 되기도 하지만요. 허벅지 근육이나 근육이 부족해서 당뇨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거꾸로 당뇨병을 갖다가 치료하거나 당뇨를 가지 않게 전 단계에서 예방하려면 지방을 줄여야 되고 근육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왜 근육이 중요하고 근육을 늘려야 돼? 라고 물어보시면 첫째는 이 근육이라는 게 포도당의 저수지입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높아서 잉여 칼로리, 잉여 혈당이 지방이 되고 체중이 는다고 했는데 반대로 높아진 혈당이 근육이란 저수지로 흘러가 버리면 이 혈관 내 혈당은 정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 근육이 중요한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근육이 이제 근육량이 생기면 가만히 있어도 이제 기초대사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열 소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칼로리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근육량이 생기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육량이 중요하다는 거고 세 번째로 또 근육이 중요한 이유는 근육에서 또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 호르몬이 마이오카인이라고 해서 근육 호르몬인데 이 근육 호르몬이 혈당도 떨어뜨리고 혈압도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근육량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당뇨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식사라는 큰 한 축에 있다면 또 운동이란 또 한 축이 있는 이유가 단지 칼로리를 소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육량을 늘려서 이 혈당을 조절하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뇨를 예방하려면 유산소보다는 근육 운동을 좀 더 하는 게 좋을까요? 둘 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운동의 종류가 크게는 스트레칭, 두 번째는 유산소 운동, 세 번째는 근력 운동이 있잖아요. 그 스트레칭 운동은 매번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운동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스트레칭을 해서 관절이나 이런 데 가동성을 좀 높이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게 스트레칭을 하는 목적도 있지만 스트레칭 운동을 하게 되면 일단 스트레스 호르몬이 좀 떨어지면서 이게 진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스트레칭 운동이 필요하고요. 또 유산소 운동은 매일 해야죠. 매일 해야지만이 섭취했던 칼로리가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이제 소모가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근육 운동은 매일 하는 것보다는 한 인터벌을 두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뭐 한 하루 정도 인터벌을 두면 격일로 근육 운동을 집어넣고 그래서 음식도 우리가 조리법이 있듯이 운동도 나만에 맞는 어떤 메뉴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 근력 운동을 어떻게 좀 조합을 해서 또 한 운동만 계속하면 또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계절에 따라서 또 할 수 있는 운동과 할 수 없는 운동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뭐 열대야에 뭐 뛰더라 그러면은 오히려 더 온열 질환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실내 운동 쪽으로 내가 어떻게 이거를 구성할 것인지 또 뭐 자전거 타기를 한겨울에 하다가 또 미끄러질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어떤 계절별로 또 내 상태별로 이런 운동을 잘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근육 운동을 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좀 생활 속에서 가능한 근육 운동 좀 쉬운 걸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근력 운동이 나이가 많은 분들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저도 계단 오르기 같은 경우 있잖아요. 내리기는 좀 그 관절에 무리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만 계단 오르기 정도를 하게 되면 사실 이게 적절한 유산소 운동도 되고요. 관절의 가동성도 확보가 되고 또 이제 근력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하체 근력이. 그래서 그런 운동들 나한테 맞는 너무 무리하지 않은 운동들을 하는 게 근력 운동도 나이 들었다 하더라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뭐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플랭크라고 있잖아요. 뭐 그런 운동도 뭐 나이 드신 분도 할 수 있고요. 결국은 나이 들게 되면 기구 운동보다는 내 몸 갖고 할 수 있는 운동이 좋거든요. 그래서 뭐 스쿼트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기 나이에 맞게 자기 체력에 맞게 스쿼트 같은 것들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하신 책에 보니까 근육을 잘 붙게 돕는 음식들이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어떤 것들인가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냥 좀 양질의 단백질 그리고 불포화 지방이 많은 단백질, 포화 지방이 없는 단백질 같은 것들이 좋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아미노산 중에서도 뭐 L카르니틴이나 아르기닌 같은 것들이 많은 단백질을 드시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성장 호르몬을 자극하니까 조금 더 같은 단백질을 섭취한다 하더라도 근육으로 잘 형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성장 호르몬이 근육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성장 호르몬은 짝꿍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인데 이 멜라토닌하고 성장 호르몬이 항상 같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자야 키가 큰다. 또 미인은 장꾸러기다. 이런 얘기가 이제 멜라토닌 성장 호르몬이 짝꿍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멜라토닌과 관련돼 있는 제일 중요한 게 그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트립토판 그러면 두유나 타트체리 이런 쪽에 많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트립토판이 많은 음식 중에 하나가 멸치입니다. 그래서 멸치 같은 경우도 이 멜라토닌을 잘 형성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성장 호르몬과 짝꿍 호르몬으로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이 근육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영양소들을 영양제로도 요새 많이 드시는데 이런 뭐 비타민C나 아니면 아까 뭐 L카르니틴 이런 정 뭐 이런 것들 많은데 이런 걸 먹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근데 이제 결국은 자연적으로 섭취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도저히 뭐 자연적으로 섭취하기가 힘든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단백질로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뭐 이가 안 좋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필요한 경우에 그런 것들을 보충할 수 있는 영양제 같은 거에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치료하신 당뇨 환자분 중에서 좀 가장 뭐 예를 들어서 가망이 없었는데 잘 된 사례라든지 좀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치료했던 당뇨 환자 중에서 이제 두 분 정도의 기억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그 결국은 이게 당뇨병도 생활습관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슐린 호르몬이 당뇨병과 관련이 있다는 건 알지만 사실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인슐린 말고도 엄청 많이 있거든요. 한 8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식욕 호르몬도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근육 호르몬도 있고요. 아까 위거비 같은 소장 호르몬도 있고요. 저는 혈당을 그 조절하는 이 호르몬 8가지가 이제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 것도 이 당뇨병 치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이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생활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막 이 설탕 중독이라든지 이 설탕 중독도 하나의 마약 중독처럼 중독성이 아주 강한 식품이거든요. 거기에는 도파민 호르몬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도파민 밸런스라는 책도 제가 썼지만 이 도파민 호르몬의 측면에서 당뇨병 환자를 보고 또 당뇨병 환자를 갖다가 치료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런 환자가 또 기억에 남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남성 호르몬이 부족한 남성 갱년기 환자였는데 당뇨병도 같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단순히 뭐 인슐린 아니면 남성 호르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도미노처럼 말하자면 성장 호르몬도 문제가 생기고 또 옥시토신도 문제가 생기고 멜라토닌도 문제가 생겨서 불면증이 생기는 이런 복합적인 호르몬의 불균형을 갖고 있었던 환자를 치료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 환자의 치료 경험을 갖고 제가 느꼈던 것은 이 도파민 밸런스라든지 이런 어떤 호르몬의 균형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만성 대사성 질환 이런 호르몬 질환의 중요한 그 포인트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그런 환자분들한테 어떤 치료 방식을 이렇게 도입하시는지 뭐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혈당이나 혈압이나 뭐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호르몬의 불균형이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를 쫓아가지 않고 저는 이제 직접 그분들이 갖고 있는 호르몬의 불균형을 치료하고 그것들을 진단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의 각각의 어떤 호르몬의 불균형에 대해서 이제 진단하고 치료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검사 결과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호르몬을
주사를 놓는다거나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건가요? 이 혈당이나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이 호르몬 불균형이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로 생각하고요. 이런 그림자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런 호르몬의 불균형을 치료를 하는 거죠. 어떤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는지 일단은 진단하고 그 호르몬의 불균형을 따라서 개별적으로 접근합니다. 근데 그 접근하는 방식이 예를 들면 주사를 놓는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호르몬은 비타민과는 다르게 내가 그 분비하는 생체 내 화학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식사하고 어떻게 운동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호르몬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호르몬의 노예가 되지 않고 호르몬의 주인이 된다면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불균형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있는 호르몬을 당장은 좀 문제가 있고 불균형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생활 습관을 갖고 조절해서 이 호르몬의 불균형을 균형점을 찾게 하는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호르몬 밸런스를 치료하는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우리가 이제 호르몬은 한 3주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리셋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의 반감 기간 3일 정도, 2.5일 정도 되는데 이제 이게 균형점을 찾는 데는 단기적으로 한 3주 정도, 그다음에 이제 이게 중기적으로 리셋될 때는 한 3개월 정도 되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보통 21일 지나면 습관이 형성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3주, 3개월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한 1년 정도 그게 유지됐을 때 어느 정도 나한테 맞는 호르몬 루틴이 생겼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럼 그건 굉장히 장기적으로 아예 삶이 바뀌는 변화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한꺼번에 뭐 일확천금 하듯이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 3일, 3주 가서 이제 어느 정도 리셋됐다가 또 다시 또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희망을 버리지 말고 결국은 오뚜기처럼 또 일어서서 도전하고 도전하다 보면 결국은 3개월, 1년 있다가 새로운 어떤 습관이 들이고 호르몬 루틴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비만 환자도 좀 살이 빠지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비만이라는 게 호르몬 다이어트 얘기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호르몬 다이어트라는 게 진짜 뭐 슈퍼 호르몬 어떤 호르몬 주사를 맞고 살을 빼겠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호르몬들을 잘 이렇게 균형점을 찾게 되면 저는 요요가 없는 그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호르몬 다이어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파민 밸런스라는 책을 쓴 이후에 결국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횃불처럼 불멸의 호르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젊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젊어지고 싶다, 건강해지고 싶다 이런 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왜 그렇게 젊어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 비법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파랑새도 알고 봤더니 우리 집 뒷동산에서 울고 있더라. 진시황이 찾았던 불로초가 바로 우리 몸속의 호르몬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르몬의 답이 있고요. 호르몬이 그 결국은 우리의 젊음을 유지하는 중요한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젊음이라는 게 우리가 신체적인 젊음도 있고 그다음에 대사적인 젊음도 있고 그렇지만 정신적인 젊음, 특히 사회적인 젊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쓴 책은 그 젊음은 나이가 아니고 호르몬이 만든다는 책인데요. 정말 어떻게 우리가 신체적인 젊음뿐만이 아니라 대사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젊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실천서입니다. 그래서 뭐 이 책을 보고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정말 더 젊어지고 건강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호르몬 충만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